자, 방금 전에 이제 그 티프트의 연구, 또 것들의 그 연구를 보면 이제 우주의 그 은하들의 분포의 주기성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침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에서 SDSS라고 하는 그 연구, 현대 그 천체 망원경을 하나를 전세를 해서 그걸로 이게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optical 파이버들을 수백 개를 연결한 다음에 그것들로 그 적색 편의를 전문적으로 우주의 막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스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SDSS4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3까지 나온 게 한 지구로부터 한 70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것까지 측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커버를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웹사이트 가면 뭐 또 데이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림들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작은 점들 있죠. 이 점들 하나가 다 개개의 은하입니다. 은하. 근데 은하라는 게 우리가 있는 은하의 크기를 한 10만 광년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빛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리는 거죠. 우리 지금 지구의 나이를 만 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10배네요. 은하 하나가. 그 다음에 우리 은하는 좀 작은 편이고, 뭐 큰 거는 그 500만 광년, 지름이 500만 광년인가요? 에 해당될 정도로 큰 은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여기 굉장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레시프트의 그 피리어디서리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그 존 할트넷 박사가 여기 보면 이제 시라노라는 또 천문학자하고 같이 해서 이건 저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만 관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빅뱅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한 거니까 저널에 실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왜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스피리컬리 쫙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단면을 딱 자르면 거기에 한 몇만 개의 점들이 있는 거죠. 그 몇만 개의 점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FFT를 걸쳐서 쭉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분명히 어떤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Z가 여기 X축이 Z죠. 0부터 0.06까지 해당되는 거를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여기 한국말로 제가 했네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만 개 데이터를 측정했으니까 뭐 데이터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설명이 아니죠. 이거는 뭐 확실한 겁니다. 은하 분포의 주기성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설명이 문제인데, 이 주기성이 확실하다고 해서 뭐 우리를 중심에 둘 필요가 없이 우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제 가능한 설명의 하나인 거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우주 초기의 인플레이션 때에 어쿠스틱 어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잔재가 이제 남아있는 거다라고, 그게 임프린트돼 있는 거죠. 현재 이제 우주에. 그런 식으로 설명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널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소심하게 약간 쓰긴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주기성이 클러스터링의 스케일 사이즈라고 주장하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이 어쿠스틱 어슬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우주의 스트럭처 자체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의 스케일 사이즈, 실제 사이즈다. 실제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심원처럼 돼 있는 거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다고 이제 하고 이제 그냥 살짝 얘기했습니다. 세게 얘기하면 또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이 논문이 2008년이죠. 네, 2008년에 출간된 거니까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뭐 중반부터.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그 컨퍼런스인데, 이거는 이제 창조론자는 아니지만 현대 우주론에 의문을 던지는 천문학자들이 이제 참석한 컨퍼런스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컨퍼런스 페이퍼니까 뭐 아무래도 이렇게 뭐 피어 리뷰를 심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현대 우주론에 의문을 던지는 학회니까 뭐 자유롭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널에 쓰면 거의 그대로 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걸 덧붙였냐면 해석을 덧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기성어든 은하의 분포의 주기성은 확실한데, 레드시프트에 의하면 주기성은 확실한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적색 편의의 주기적인 분포가 우주 팽창률의 진동, 아까 말한 어쿠스틱 어슬레이션 얘기한 겁니다. 우주 팽창률의 진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우주의 중심 같은 것이 있을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중심에 있는 것으로 어페런
포지션이 중심인 것처럼 보여지고 동심원처럼 된 것처럼도 보이지만 우주 저쪽에서 한 100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봐도 그 위치에서 봐도 똑같이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만일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서 정중앙이 아닌 진짜 피지컬이 어느 정도 막 1000만 광년 아니면 뭐 1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중심 근처긴 하지만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관측이 된다면 적색 편의의 주기적인 분포는 보이는 그대로 우주에서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는 우주 구조. 다시 말해서 우리 은하 어딘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이렇게 동심원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큰일 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우주 어딘가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제 빅뱅 이론의 정면으로 반대되고 뭐 프리드만의 모형을 완전히 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설명, 가능한 설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한 일은 뭐냐면 이 FFT를 해서 과연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주기성이 보였었잖아요. 왼쪽 표에 보면 왼쪽에 이런 주기성들을 더 분석을 해서 그럼 이 주기성들이 있고 이 많은 경우의 주기성이 보이는 이러한 관찰 결과들의 그 중심이 어딘가를 이제 수학적으로 그거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한 겁니다. 그걸 한 거예요. 했더니 radial distance to the optimal center, 그러니까 optimal center라는 건 진짜 이 구조처럼 이제 양파 껍질처럼 배열된 그 구조의 중심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 은하계에서 26.86 뭐 per h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메가팔색. per h니까 뭐 h가 0.7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 1.4 메가팔색이니까 324만 광년인가요? 뭐 그러니까 거기에다 26.86을 곱하면 대략 한 1억 광년 됩니다. 1억 광년. 1000만 광년인가? 1억 광년. 1억 광년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1억 광년이든 1000만 광년이든 이게 물론 무시무시하게 큰 먼 거리죠. 왜냐하면 빛이 1억 년 동안 가는데, 그죠? 하지만 우주 전체 스케일이 한 1000억 광년으로 보니까 1억 광년은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심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 계산이 맞으면 이 피리어딕 스트럭처로 보이는 게 실제로 리얼 스페이스 이펙트고, 그러면 우리가 우주 중심 어디인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처럼 은하들이 배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정말 천지개벽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문학계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천문학계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정말 확실한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하트넷 박사의 연구 결과 그렇다면 확실한 연구인가요? 잘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이분이 또 암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제 암이 걸려서 암투병을 오래 해서 한 2000년대 2010년 후반대부터는 이제 이렇게 뭐 그림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못하고 이제 ICR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에 있는 이제 제이슨 라이어하고 허버트한테 부탁을 해서 좀 계속 해달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지금 멈추고 그냥 안 하는 상태랍니다. 제가 이제 직접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봤더니 안 하는 상태고, 결론은 뭐냐면은 아직은 이 중심성을 이게 피리어드 히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 중심 어디엔가 있다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아직 연구가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주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한글로 썼네요. 우리 우주가 은하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실제 기하학적 구조라는 것, 즉 우리가 우주 중심 어디에 있고 뭐 프리드만의 모형에 따른 뭐 중심도 없고 경계도 없는 뭐 유니폼하고 뭐죠? 균일하고 등방한 우주라는 것을 깨는 거죠. 이건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즉 확실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걸 연구하던 분이 암에 걸려서 연구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가 왜 중요해요? 우주 원리를 깨게 되고, 우주 원리를 깨면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깨지고,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깨지면 현대 우주론의 초세기 프리드만 이퀘이션이잖아요.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 할트넷 박사의 연구, 또 과거에 뭐 티프트 이런 분들, 또 험프리 이런 분들이 한 연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구조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뭐 얘네들이 깨질까봐 걱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거 처음부터 창조론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깨지는 게 이게 그렇게 문제인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주 원리를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원리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정하는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등방정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거 이제 뭐 그냥 가벌먼 웹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우주 원리는 우주 원리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중심에 있지 않다는 코페르니쿠스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그렇다고 한 건 아니고,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을 했었죠. 갈릴레오, 그지?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했고. 근데 이제 그러한 개념이 상대성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니까 상대성의 개념인데, 그 상대성 개념을 보편화시킨 거죠. 그래서 천문학의 이론에 보편화시켜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잘못은 아니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따다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퍼니칸 프린시플,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는 상대적 원칙의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즉 지구는 특별하지 않다는 가정이다. 자, 여기 중점을 뭐라고 뒀어요? 가정. 즉 우주 원리는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발전시켜 우주론에 적용한 가정이고, 어떤 면에서 이는 미디아크러리 프린서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특별하지 않는 형편없는 존재다 라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명된 적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 우주 이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예? 이게 뭔 소리죠? 왜냐하면 프리드만은 여기서 증명될 수도 없고 증명된 적도 없는 원리를 우주론에 적용해서 풀어낸 것이잖아요. 아인슈타인 이론을 풀어낸 거죠. 하지만 현대 우주론에서 절대적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프리드만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 방정식에 그 우주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이걸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한다구나 하는 이런 풍선 모델을 제시를 했죠. 관찰 결과는 뭐예요? 모든 은하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적색 편의가 적색 편의뿐만 아니라 최신성을 통해서 또 변광성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허블의 관찰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면 이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요, 이 스티브 호킹 아시죠? 물론 이분은 빅뱅론자지만 스티브 호킹 박사의 1988년에 출간된 A Brief History of Time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티브 호킹이 말해서 뭐예요? 관찰 결과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건데? 라고 쓴 겁니다. 다만 다른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강력한 설명이지만 우리가 우주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주 원리에 반하니까. 그래서 받아들인 게 우주의 어디에 가서 보아도 은하들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풍선의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주 원리라는 건 가정인데 이 가정이 없이는 우주론이 정립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까 그 웹사이트에 나온 글이지만 또 이 스티브 호킹 박사도 같은 얘기를 했죠.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없다. 또 가정 없이는 우주론이 성립될 수 없고 그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이 책에 이제 써 있습니다. 이 조지 앨리스라는 또 물리학자가 여기 책에 보면 The Large Scale Structure of Space-Time이라는 그것을 호킹과 공저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의 모델을 있고 아니면은 험프리의 모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프리드만의 모델만을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둬야 되고, 우리는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중요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등방해야 되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가운데에 정가운데 지구를 놓고 우주론을 정립한다고 해도 그것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반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합니다. 현대의 그 주류학계에서. 왜냐하면 철학적 세계관적 바탕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관찰 결과나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드만 모델을 채택해서 그것만이 지금 유일하게 된 모든 과학자들이 그것으로 하려고 있고, 교과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세계관적인 바탕으로 정립된 거지 진정한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철학적 기준이 뭐죠?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요. 지구는 특별하지 않다는 가정. 이게 뭐냐면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이 뭐냐면 보이저 그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발사돼서 화성 근처를 가다가 지구를 되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입니다. 이걸 보면서 지구는 정말 한 조그만 점에 불과하고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인생 무상이다라고 한 말이죠. 칼 세이건이. 즉 우주는 특별하지 않다는 그러한 세계관. 우주가 아니라 지구는 특별하지 않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이 특별한 위치에 뭐 창조하셨거나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한 가정이 바로 이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이 우주론이란 모델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현대 우주론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빅뱅 말의 두 가지 토대가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또 하나는 우주 원리인데,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실험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증명돼. 물론 뭐 이게 100% 맞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중력에 관한 어떤 이론은 맞는 것 같고요. 우주 원리는요, 증명 불가. 아니 증명 불가인데 왜 굳이 이 우주 원리를 도입을 해야 되나요? 우주론에? 우주 원리가 아닌 모형을 도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 중심 어딘가에 우리 은하계가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우주론을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험프리 우주인데, 이거 뭐 다시 말하지만 아까 얘기한 거 앨리스가 그랬죠? 대칭적 우주의 정 가운데에 지구를 놓아도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반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은하계가 우주 중심 어디인가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험프리의 우주론인데요. 이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이제 gravitational time dilation, 그래서 시공이 이제 휘어지게 되면 그 시공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다르면요, 그 각각의 점, 여기 보면 동그란 점, 왼쪽 밑에 보면 동그란 점 두 개가 있잖아요. 그 휘공이 휘어질 때 그 중력, 그 그라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의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셀룰라이트, 그 GPS 셀룰라이트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제 뭐 여기 그래프 오른쪽에 보면 y축이 시간이 빨라지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0에서부터 쭉 빨라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x축은 지구 표면으로부터의 고도이죠. 그래서 지구 표면이 이제 0를 여러분이 잡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요. 쭉 가다가 이제 이 초록색 라인을 통해서 쭉 가면요, 이게 그래비티 스피드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력이 위로 갈수록 중력이 약해지죠, 그죠? 근데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에 가 있게 되면요,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비럴 스피드는 이제 시간도 또 시간이 아니라 속도, 또 시간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 셀룰라이트가 빠른 속도로 도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이 보라색 라인을 쭉 따라가면 여기 보면 net orbital time gain 있죠. 타임 게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면에서보다 저 GPS 셀룰라이트 올라가면 시간의 흐름이 더 빠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이 이제 그 이러한 GPS에 들어가는 그 아토믹 클락 원자시계들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구 표면에서의 그 시간 흐름과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주 전체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제 험프리 이론이고, 시간의 상대성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창세기 1장 15절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시도하는 그런 이론이 이제 화이트 홀 우주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이트 홀 우주론이 험프리의 이론인데요. 그래서 험프리는 모든 게 다 이분은 그냥 무조건 다 성경이고요. 성경은 100%다 진리이고 한 채 오차도 없고 다 하나의 영광으로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다 믿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우주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론의 시작은 그 물 시초 가설이에요. 맞나요? 예, 물 기원 가설, water origin hypothesis.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쿼넌 그래버리, 뭐 쿼넌 플럭추에이션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우주론에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다 딱 무시하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또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것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물로 만드셨고 그걸 나중에 이제 팽창을 시키신 다음에 지금 현대 우주의 크기로 그런 다음에 이제 변환을 시켰다. 근데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됐다는 말이 이제 원어로요. 이 헬라어로 스니스테임입니다. 스니스테임이. 스니스테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to place 하나 뭐 어떤 걸 붙이다 또 같은 곳에 갖다가 딱 갖다 놓다 뭐 서로 꽉 붙여 놓다 뭐 이런 이제 뭐 한국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to bring or band together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 이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요. 먼저 이 모든 것이 물로 딱 만드신 다음에 물에서부터 화학적인 또 핵변환을 통해서 현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물질들로 변환을 시키셨구나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우주론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현대 이런 관측 결과 이런 거하고 잘 맞는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아주 굉장히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밑에 보면 동그란 게 있죠. 이렇게 조그만 점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건데 이 근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래서 보통 여기 궁창은 이제 공간이라는 이제 뜻으로 보고 그 공간을 보통 뭐 대기권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름층 아니면 옛날에 있던 구름층 위에 뭐 물층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게 한 20년 전까지의 전통적인 창조론에서의 견해였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그 창조과학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를링도 해봤고 만일 물층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좀 어렵고 이 물층이란 것은 그 대기권 위에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아니라 우주 바깥의 물층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 확실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관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창조과학계에서의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좀 더 가장 진보돼 있죠. 가장 그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렇게 본 근거 중에 강력한 근거가 이제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이제 궁창인데 그 동사형으로 보면 금속을 두들겨 늘려 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이제 뭐 제당 같은데 이제 뭐 이제 구리나 뭐 아니면 금으로 이제 뭐를 감싸죠. 그 감싸는 위해서 이제 망치로 두들겨서 얇게 펴가지고 이제 늘리는데 그 늘리는 데 쓴 단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라키아 하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작은 점에 있다가 쫙 늘리신 거예요. 가운데는 이제 그냥 빈 우주 공간이죠. 그리고 이 우주 바깥의 물을 쫙 펼쳐서 얇게 이제 우주를 싸고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어떤 신학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궁창은 그냥 이 하늘 대기권이고 대기권 바깥의 물층 아니면 뭐 구름층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또 강의하시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뭐 다 존중을 합니다. 의견을. 하지만 일단 험프리의 의견 또 주류의 그 창조과학에서의 천문학자들, 이 창조론을 한 천문학자들의 의견은 일단 궁창 위의 물은 우주 바깥의 물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층이 이제 우주 바깥의 물층이라는 근거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편의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그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시죠. 근데 이제 만일 궁창 위의 물이 구름 위에 그 대기권 위에 물층이었으면 노아 홍수 때 파괴가 됐겠죠. 왜냐하면 지금 없으니까. 근데 노아 홍수니까 이제 다윗 한참 전이죠.
그럼 다윗 때는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어학적으로 다 현재형으로 썼다 그래요. 현재형으로. 현재형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또 하나의 근거로 이 물층은 노아 홍수 때 파괴된 그 물층이 아니라 우주 바깥쪽에 있는 물층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근거로 이제 시편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일째 궁창에 이제 달, 별 또 이 은하들을 만드실 때 해, 달, 별 이렇게 만드실 때 이제 4일째 이렇게 궁창 안에 이것들을 만드신 장면이죠. 자, 잠깐 이제 shift the gear 해가지고요. 이 우리의 우주의 공간 아까가 아니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양자 장론에 의하면 진공, 한자로 진공이잖아요. 진짜 텅텅 빈. 근데 진공 상태는 진짜 비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물질 입자의 생성 소멸과 상호작용을 전 공간에 퍼져 있는 장의 양자역학적 상태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그냥 양자 장론에서 이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캐시미얼 효과라는 그 실험을 통해서 또 입증이 됩니다. 입증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아인슈타인으로 했다면 공간이 뭐 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상태니까 휘지 진짜 진공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휘고마고 할 거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이제 좀 make sense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양자 장론 현대 물리학에서의 이해고요. 근데 마침 또 험프린도 어떻게 주장을 하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보니까 여기 보면 뭐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불에 타서 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런 거를 보통은 그냥 은유로 보는데 은유가 아니라 직유라는 거죠. 직유란 건 뭐냐면 여러분 뭐 당신은 장미예요. 은유죠. 은유. 근데 당신은 장미 같이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직유란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장미는 아니지만 장미의 그 아름다움 아니면 뭐 빨간, 뭐 꽃 같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속성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옷 같이 낡을 수 있는 어떠한 상태, 어떤 물질 이렇게 볼 수 있다. 불에 타는 것 같이 하늘이 불에 타서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뭐 험프리는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실제로 우주가 이런 구조로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험프리의 주장이나 또 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도 이 네 번째 공간이 이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델들, 이 그림들이 다 이제 4차원 모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3차원의 공간을 X, Y, Z를 Z축 꽉꽉 눌러서 이제 이렇게 얇은 천에 가둔 거죠. 이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천에 가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뭐 공간이 휘고 할 때 빛이 어떻게 움직이고 빛이 어떻게 이제 굴절이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공간이 휘려면 공간이 휘기 위한 공간이 또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네 번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원, 네 번째 차원의 공간이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서 필요하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냥 수학적인 개념적인 공간, 뭐 하이퍼스페이스 이렇게 보지만 험프리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뭐 메저를 하거나 뭐 느낄 수는 없지만 이제 험프리의 그 우주론에서는 네 번째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차원의 이 모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의 우주 4차원 모델은 바로 이 풍선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3차원의 모든 것이 이 풍선의 막 2차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 막을 이렇게 쭉 동그랗게 해가지고 풍선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우리의 3차원 모든 공간이 풍선의 막에 이제 2차원에 가둬져 있는 거고 풍선의 안에 있는 공기, 바깥쪽의 공기가 바로 네 번째 공간이라는 거죠. 하이퍼스페이스.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우주론이죠. No center, no boundary, homogeneous universe. 이게 이제 빅뱅 머를입니다. 이게 3D에서 4D로 본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여기에 가장 헷갈리는데요. 근데 이제 험프리는 이런 모델이죠. 이거를 4차원으로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풍선에다가 위에 이제 실린더를 가지고 딱 누르면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왼쪽이 3D 머를 우리의 우주를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본 거죠. 이제 그 별들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것을 4D 마를로 보면 이렇게 막 뭐 우물이 쏙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마를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우주는 어디 있냐면 요
우물 같은 거의 밑바닥 있죠. 밑바닥면이 우리 엔타이어 유니버스가 거기 있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우주의 바깥쪽에 있는 물층은 이 오른쪽 모델에서 이 경계, 이 바닥에 경계 있죠. 경계를 링이 있다고 치면 그게 바로 이 물층에 대한 것을 4차원으로 말을 한 겁니다. 요걸 사실 처음 보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물리학적인 배경이 없으신 분은 이게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 해본 경험으로는 이것은 이제 한 번 본다고 이해하기 굉장히 힘드시고 나중에 녹음한 것을 여러 번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시고 만약 한 10번을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따로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점. 이 현대 우주로는 중심과 경계가 없는 프리드만 모델이죠. 지금 험프리 모델은 뭐예요? 중심과 경계가 있어요. 중심이 있는 이유는 아까 실컷 얘기했죠. 그죠? 오늘 실컷 얘기했어요. 우주 원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주 원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는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심 어디에 있는 것 같은 관측 결과들이 아직 확실하다고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지난주와 또 이번 주 그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론을 구축하는데 그 구축을 하는 그 가정 때문에 모양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달라졌죠. 이건 기하학적으로 그냥 풍선이고요. 여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물처럼 된 그게 다른 점이지. 그 다음부터 풀어나가는 어떤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공식이라든가 이런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공식들도 있고 수식들도 있고 해서 그걸로 설명을 사실은 드려야 정확하게 설명을 되는데 이 중국 과정에서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식은 하나도 넣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급 과정에 만약 열린다 그럼 제가 이제 수식까지 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지금 이 우물 같은 모형을 반으로 딱 잘라서 오른쪽 여기 우물 같은 거에 오른쪽만 딱 자른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이게 트램폴린하고 비슷해요. 트램폴린하고 요 왼쪽 위에, 그죠? 이 트램폴린에 이 굴렁쇠 같은 걸 던져 놓으면 이렇게 쏙 가운데가 들어가면서 빳빳하게 펴지고, 그래서 이 빳빳하게 펴져 있는 이 트램폴린의 가운데 있는 원이 바로 우리의 우주고요. 그다음에 이 굴렁쇠가 바로 그 물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험프리 모델하고 이 트램폴린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만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이제 아날로거스한 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험프리가 다 풀어낸 거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그림을 통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험프리 모델에서 하나님이 은하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의 형태. 자, 그 다음에 4일째 하나님께서 은하들을 쫙 창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하들의 질량 때문에. 그래서 여기 트램폴린을 가지고 설명하면 쉬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램폴린이 딱 있는데 거기에 구슬을 던져 놓습니다. 많은 구슬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슬의 무게로 인해서 쏙 들어가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 우주론에서 들어갑니다. 어디부터? 가운데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고요. 그죠? 가장자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모형에서요, 이 Y축은 그래비테이셔널 에너지고,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 따르면은 그 세럴라이트이 도는데 위에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밑에 있으면 적게 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 밑으로 가는 것을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바닥에 점점점점 있게 이게 이제 크리티컬 레버라고 하는데요. 거기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타임이 흐르지 않는 영역이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자,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4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이제 모형이고요. 4일째 은하들을 만드십니다. 그 은하들 만드시기 전에 가운데 이제 지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상 지구를 가운데 놓고 뭐를 한 겁니다. 편의상.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4일째 은하들을 만드시면 시공이 굴곡을,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 때문에 시공이 휘어져서 빛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그 겉보기 위치로 그 별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은하들이,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같은 이론이 적용되는데 스케일이 이제 방대하게 큰 거죠. 우주 전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된 거예요. 4일째.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자마자 지구의 시간이 안 흐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나타라는 단어가 이제 펼치다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7번인가 성경에 이제 나오고요. 구약에.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년 전까지는 이제 이것을 그 지금 뭐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잖아요. 그 팽창 우주를 바로 성경에서 설명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아요. 험프리나 이제 험프리가 왜냐하면 험프리 또 할트네 이런 분들이 지금 창조론 쪽에서의 우주론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익스펜딩 유니버스는 틀리다. 왜냐하면 여기에 써여 있는 단어 나타를 보니까 구약에 한 200번 정도가 나오는데 뭐 펼치다라는 뜻 말고도 많은 다른 뜻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든 간에 원어의 의미는 말려있거나 접힌 것 아니면 구겨진 텐트를 편다는 뜻이 대부분이지 뭐 이렇게 뭐 풍선이 쫙 늘어나는 그런 건 없고 또 구약에 이때는 풍선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무가. 그러니까 텐트를 가지고 설명을 이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그 아까 보면 우주 공간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했죠. 그게 이제 양자장론으로도 서포트 되고 성경 구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바탕으로 나타 그러면 하나님이 이 텐트를 딱 빳빳하게 피는 것처럼 우주 공간을 딱 땡기신 거지 우주 공간이 막 0에 막 1이었는데 막 1000만으로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란 거예요. 뭐 50이 100으로 늘어난 정도 뭐 2배씩이나 늘어날려나 모르겠네요. 텐트가 2배나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의미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펼치다라는 게 이제 이 트램폴린에 적용하면 트램폴린에 이렇게 뭐 천 같은 거로 돼 있다고 치면 천 이제 이 트램폴린에 굴렁쇠를 넣으면 그 무게 때문에 이제 쑥 들어가서 가운데가 빳빳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별을 이제 창조하셔가지고 넣으니까 그게 이제 쑥 들어갔었죠.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 힘 좀 줘볼까 하고 펼칩니다. 나타 하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펼치시면 위로 올라가겠죠. 어디부터 올라가죠? 가장자리부터. 가장자리가 뭐예요? 물층부터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우주 공간에 장력을 주면 쭉 당겨지면 시공이 다시 타임리스 레벨 위로 올라간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자, 전부 시간이 없는 그 영역에 있다가요. 시간이 흐르는데 어디부터 시간이 흐를까요? 자, 보세요. 우주 맨 바깥쪽부터 시간이 흘러서 지구는 맨 마지막에 나가요. 다시 말해서 여기 쫙 흐르다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아직 지구는 시간이 흐르지 않지만 이미 은하 저쪽에서는 별들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고 별빛들이 지구를 향해 다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이제 그 현대 우주론에서는 그 블랙홀에서 빛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 경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인데 이 험프리의 이론에서의 이벤트 호라이즌은 이제 화이트홀 이론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되는 그 경계. 그러면 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경계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우주 전체에 시간이 흐르지 않다가 4일째 은하들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이 당기시면 어떻게? 물론 당기시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주론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기셔서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 줄어든 속도를 빛의 속도하고 같게 보면요. 지구가 나왔을 때는 우주 저 맨 끝에 물층에 있는 데서부터의 빛까지도 우리 지구에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4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3차원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깜깜해요. 왜요? 시간이 없는 데 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빛도 가지 않으니까 빛도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냥 피치 블랙이에요. 완전히. 그러다가 하나님이 당기십니다. 당기시면 이 구가 이게 지금 깜깜한 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제 구입니다. 구. 스피리컬 한 건데 요게 이제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당기시니까 타임리스 레벨이 점점 줄어들죠. 다시 뒤로 가서 여기 이벤트 호라이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지구 쪽으로 오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것을 3차원 모델로 보면 이런 거. 점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지구가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될 때쯤에는 별빛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는 그냥 눈 한 번 방금까지 우주가 그냥 깜깜했는데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니까 왜냐면 시간이 안 흘렀으니까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니까 갑자기 모든 은하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와 있는 그런 게 이제 설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False Day Light Transit Time 시나리오를 이제 표로 설명한 건데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 여기서도 이제 요거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설명되지도 않고 이제 Second Time Dilation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중급 과정인지라 이 부분까지 하자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이디어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뭐예요? 그대로 됐다는 것이 설명이 되면서 우주 저 멀리 있는 구조들이 어떤 겉보기 나이가 이제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이 되고 성경을 한치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구의 프레임으로 지구의 시각에서 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 태양계 이런 것들은 다 젊어야 되는 거고 태양계가 젊다는 증거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거는 겉보기 나이를 볼 땐 더 드러난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직도 이제 더 개발돼야 되고 아직도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빅뱅 이론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세계관 빅뱅에서는 우주 원리라는 세계관 미디아커리 프린시플, 코퍼니칸 프린시플이라는 세계관에서 출발한 거지만 이 험프리 이론은 우리 지구가 중요하다는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위치에 창조하셨다는 그런 세계관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어떠한 세계관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이 바이어스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제 창조론을 선택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볼 때. 그런 거지 뭐 어느 한쪽을 막 100%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주론에는 100% 확실한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직접 만지는 게 아니죠. 저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고 그 관찰에서 이 모양을 보고 어떻게 되는 것을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하다는 게 있죠. 그래서 우주론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 험프리 모델이 이제 창조론 쪽에서의 모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이걸 왜 할까요? 확실하지 않아도 이런 걸 안 하면 우리가 오펜스가 없는 거죠. 이 창조론에서의 설명이 없는 게 돼요. 빅뱅은 틀렸어 라고만 말하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해? 라고 저쪽에서 얘기할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투 선수로 치면 방어만 하고 공격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제압도 좀 던지고 카운터도 좀 하려면 이 창조론에서의 우주론도 나와야 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런 우주론들이 계속 나와줘서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 있구나 이런 걸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이 녹음된 거 여러 번 좀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특히 이 후반부 강의는 좀 여러 번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좀 자세한 게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이제 유튜브에 이 강의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의를 하시면 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나중에라도 혹시 뭐 고급 과정이 개설된다든가 하면 이제 자세하게 또 강의할 기회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